있습니다. 자, 오늘 이슈합 하겠습니다. 한 주간 가장 뜨거웠던 정치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하는데요. 원래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님 어서 오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원래는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 같이 하셔야 되는데 지금 좀 연락이 안 되고 있습니다. 네, 최진봉 교수님 하고 싶은 말씀이 많을 것 같아서 없어요. 가요 된다. 제가 사회생활 잘하시라고 소리야. 같이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뭘 어서 와요. 좀 좋게 해주세요. 왜 이러세요? 지금 아침에 이따 최진봉 교수님 좋아하는 분이 너무 많아요. PD하고 통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하는? 알겠어요. 자, 극적으로 제3지대 통합을 이뤘던 이낙연, 이준석 공동대표 결과적으로는 통합선언 11일 만에 결별을 했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이준석 대표가 선거 관련해서 모든 권한을 위임해달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거는 민주주의 정신에 훼손한 거다. 나는 같이 못한다 이러면서 쪼개졌단 말이죠. 박진영 부원장님, 결과적으로 사실은 다 예정된 수순 아니었나요? 이준석 대표의 입장에서 보면 예정된 수술인 것 같아요. 이낙연 대표는 아니었어요? 이낙연 대표는 모르고 들어갔죠. 그럼 뭘 몰랐다는 거야? 이준석 대표의 성향을 몰랐다는 그렇죠. 거예요? 이준석 대표의 성향. 그걸 몰랐다고요? 몰랐다고 생각해야죠. 설마 그랬을까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이준석 대표는 자기 핵심 지지층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낙연 대표는 자기 핵심 지지층이 없어요. 없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정치를 하셨는데 무슨 소리예요? 아니, 한번 도지사까지 총리까지 안 한 게 없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도지사는 이제 물론 자기가 경선을 해서 했습니다만 총리로서 대권 주자까지 간 거는 문재인 정부에 의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층들을 일부 위탁받아서 자기 이제 지지층이 생겼던 건데 그게 이제 민주당을 나가면서 대부분의 지지층들이 해소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 핵심 지지층은 없다라고 봐야 되고 이준석 대표는 자기 핵심 지지층이 있지 않습니까? 20, 30대 남성 그런 지지층이 있는데 이 통합 과정에서 이준석 대표의 지지층인 20, 30대 남성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야, 큰일 났네. 나의 본진이 흔들리는구나. 차라리 내가 확장되는 것보다는 이걸 깨가지고 본진이라도 지켜야 되겠다라는 그런 수세적 입장으로 돌아간 것 같고요. 이 과정에는 이준석 대표가 빨리 의석수를 늘려가지고 당의 운영 경비라든가 이런 그렇죠. 현실적인 것들을 좀 확보해야 되겠다라는 좀 섣부른 생각이 작동한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저는 이준석 대표가 그렇게 입장을 취하는 거는 이해를 해요. 근데 이낙연 대표는 그렇게 정치를 오래 하신 분인데 이 상황을 읽지를 못하고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했다는 겁니까? 들어갈 때는 지지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급한 마음에 들어갔을 거예요. 그리고 또 이 현역 의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현역 의원들의 위세를 가지고 내가 이 당을 장악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을 건데 실제로 선거철에는 현역 의원이라고 하는 숫자는 하나의 단편적인 하나의 도움은 될 수는 있겠지만은 길게 보면은 결국은 지지율입니다.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도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 수 있었는데 거의 배를 갈라버린 거예요. 그렇군요. 국회의원 숫자에 지금 매몰되면서 본인이 20, 30대 남성을 가지고 확장할 수 있는 기회가 축소된다고 생각하니까 또 과감하게 또 갈라서는 하나의 덫을 깔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 해석에. 그냥 박진영 해석이죠. 그러면 최진봉의 해석을 들려주세요. 그러니까 저는 비슷한데 이준석 전 대표,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지.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키우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낙연 대표는 저는 개인적으로 본인도 야욕이 있어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저는 들어가서 본인이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본인이 이 헤게모니를 장악할 수 있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착각이지 사실은. 되겠습니까 그게? 왜 안 된다는 아니 거예요? 이준석 대표가 갖고 있는 뭐랄까요 캐릭터를 잘 몰라요? 아니 이준석 대표는 누구한테 이렇게 주고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 거 챙기지.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는 아마 들어가서 지금은 자기가 규모가 적지만 나중에 되면 어느 정도 자기가 뭔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자체가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고 이준석 대표는 입장에서는 일단 그것도 판단 착오지 사실은. 지지층이 완전히 다른데 어쨌든 합쳐가지고 좀 판을 키워가지고 본인이 뭔가 해먹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두 사람 다 주도권을 쥐려고 하다 보니까 저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서로가 그곳에서 자기 걸 챙기려고 했는데 둘이 이제 그게 너무 빨리 드러나니까 충돌을 한 거고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이 더 파이가 크고 본인이 훨씬 더 지분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이낙연 대표가 그걸 거부하니까 그걸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고. 근데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 보자면
여기 온 국회의원들 전부 다 민주당 현역 의원이거나 민주당 출신이다. 난 민주당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뼈를 묻었던 사람이다. 다 내 바운더리 있던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내가 정치를 얼마나 오래 했는데 너가 그렇게 나한테 나오니?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표면적인 거고 네. 저처럼 이제 정당 생활 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요. 총선 기간에 정책 홍보 권한을 다 달라고 하잖아요. 그게 뭔지 아세요? 돈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이제 문제인 거예요. 홍보 예. 관련된 모든 권한까지 달라고 하니까 거기서 틀어졌다는 얘기거든요. 홍보가 이게 총선에서 가장 큰 비용을 차지하는 부분이거든요. 그 이제 재정 권한을 달라라고 한 건데 이 재정이라는 것이 측에서, 예. 이낙연 대표와 같이 민주당 쪽에서 탈당한 사람 의원들에 의해서 생긴 재정이란 그렇죠. 말이에요. 그죠? 예. 그렇게 되니까 양자의 입장에서 이게 맞아떨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게 좀 이상한 게 보세요. 그렇다고 치면은 이낙연 대표가 나간다 그랬을 때 다 같이 나갔어야죠. 이원욱이라든가 조홍천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근데 그분들이 안 나가잖아요. 계속 그냥 남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솔직히 이낙연 대표는 김종민 의원 한 명 데리고 지금 나간 거밖에 안 되거든요. 지난 대선 경선으로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김종민 의원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초창기에는 정세균 후보를 밀다가 이낙연 쪽으로 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원욱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정세균 후보를 밀다가 아마 오히려 친명에 가까웠을 거예요. 네. 조홍천 후보는 좀 독자적인 조홍천 의원은 그런 근데 거고요. 이원욱 의원도 친명도 아니고 그냥 정세균 계력해서 남았잖아요. 계속 남았는가요? 네, 네. 정세균계 오래 했던 분들이 이낙연 의원 대표 별로 안 좋아해요. 네, 안 좋아해요. 그게 호남에서 오랫동안 같이 경쟁했잖아요. 그러면서 또 이제 정치적 입장은 또 조금씩 달랐단 말이에요. 정세균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친노였고, 반면에 이제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비노였고, 뭐 이런 측면에서 올해는 좀 뿌리가 다릅니다. 그리고 또 이분들의 정치적 그 목표치도 좀 상당히 좀 다르다고 봐야 되는데요. 예를 들자면은 참 이야기 참 두 사람한테 드리기 어려운데 이현욱 의원이나 조홍천 의원이 수도권에서 제3당으로 될 가능성이 있겠어요? 현실적으로? 조홍천 의원은 자기 지역구에서 그래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주장하던데요. 그 지지하는 숫자는 1, 2등 후보, 국민의힘의 후보, 민주당의 후보에게 회방될 수 있는 그런 캐스팅 보드 정도지 상식적이라면은 수도권에서 당선 가능성이 없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요? 다만 이제 김종민 의원 같은 경우는 좀 다릅니다. 충청권이고 거기에 이제 계룡 논산 지역구인데 지역에서 국회의원 재선했다 그러면은 과거에 이인재 의원 같은 경우 그 지역구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되기도 했거든요. 그런 좀 지역구의 차이도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자, 뭐 당 내부 얘기보다는 우리 또 최진모 교수님한테는 제3지대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국 신당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조국신당은 나름대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물론 일부 이제 민주당 지지층에서 조금 비판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나름대로 저는 하시는 거고. 근데 저는 조국신당이 만들어진 것이 그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개인적으로. 네. 그러니까 민주당과 함께 하라는 게 아니고, 물론 민주당이 주도를 해서 민주당이 정말 좋은 성과를 내면 좋겠죠. 근데 민주당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한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스펙트럼이 워낙 넓어서 너무 이제 적극적으로 과격한 표현보다 어쨌든 강한 메시지를 내기가 어려워요. 네. 예를 들면 윤석열 퇴진, 윤석열 탄핵 이런 얘기를 총선 과정에 할 수 있겠어요? 민주당이? 불가능하잖아요. 왜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중도층까지 끌어안으려는 전략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강하게 할 수가 메시지를 없다. 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민주당이 갖고 있는 어떤 한계다? 한계죠. 근데 그게 나쁘다고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여러 스펙트럼을 넓게 가야 돼요. 그래야 대선 후보를 낼 수 있고 그다음에 대선에서 성공할 수 있는 정당의 모습을 갖추는 거니까요. 근데 그러면 그 사이에 정말 윤석열 정부에 실망하고 윤석열 정부를 심판해야겠다고 생각하고 강하게 비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실망감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선택지는 어디로 갈까요, 과연?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네. 물론 저는 민주당이 주도를 해서 민주당이 승리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조국 신당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그거 자체가 정말 민주당에 다 마이너스냐 하는 부분은 좀 다른 차원에서 봐야 된다. 물론 이제 우려하신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 누가 그럼 공천을 하고 어떤 분이 들어오느냐. 이런 분들이 나중에 또 되고 나서 딴 생각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시던데 예전에 저는 이제 열린민주당 사례처럼 그렇게 좀 더 강하고 선명한 어떤 야당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고 그 사람들이 나중에 뭐 총선 끝나고 나서 민주당과 협력할 수만 있다고 하면
그럼 그게 나쁜 거냐? 꼭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민주당으로 갈 비례표 이런 것들이 조국신당하고 나눠지게 되면 오히려 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뭐 표가 그런- 그냥 분산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분산되는 것이 물론 이제 추후에 어떻게 될 거냐는 문제는 뭐 아무도 모르는 일이죠.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조국 전 장관이 보여주는 스탠스나 이런 걸 봤을 때 민주당과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추후에 만약에 마음을 바꿔가지고 뭐 거기서 당선된 분들이 민주당과 완전히 척을 지고 민주당과 함께하지 않고 이럴 가능성 개인적으로 낮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큰 틀에서 보면 추후에 총선 끝나고 나서 더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맞아요? 그럼 현실적으로 보죠. 당을 만들어서 출마하겠다는 정치 지도자가 존재하고 그것을 지지하는 국민 대중이 존재하면 정당은 조국 장관이 알아서 하시는 겁니다. 알아서 하시는 거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 있죠. 민주당 입장에서의 불편함은 저는 의석수를 나눠 가진다는 불편함은 큰 의미가 없다고 봐요. 이른바 의석수를 나눠 가지지 못할까봐 그러는 거죠. 사실 왜냐하면 나눠 가진다는 게 확실하면은 그걸 걱정 안 할 텐데 민주당 지지자들이 문제는 조국 신당이 생겨버리게 되면 표가 분산되니까 민주당도 못 되고 오히려 제3당, 그러니까 다른 당, 국민의힘이나 이런 국민의힘 내지는 국민의힘이 만든 위성 정당 그건 이제 지역구 문제고요. 이런 분들이 지역구 문제고 유리하지 이제 조국 않을까 신당이 하는 거죠. 비례를 노리고 있지 지역구를 낼 수 없잖아. 그럼 네. 지역구에서 표를 갈라친다는 상관이 것은 상관이 없고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우호적 관계 속에서 조율이 된다면은 나중에 이제 합치면 되는 거예요. 합치면 된다라는 말씀을 저는 전제 조건으로 달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이 조국 전당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 시기에 특정 목표를 위한 이 틈새 정당이에요. 맞지 않습니까? 윤석열 심판하자 정당이지 이 정당이 지속적으로 존재할 철학과 가치가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단기 이슈지 않습니까? 검찰 독재 정권 타도 심판이라는. 그러면 이제 나중에 민주당 합쳐야 돼요. 근데 이 과정이 민주당과 조율이 없이 적대적이다. 이렇다면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걱정이 되는 거죠. 네. 의석수 문제는 저는 추후의 문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합쳐버리면 같아집니다. 숫자는 시뮬레이션 해보면 별 차이가 없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좀 과도한 갈등을 만들어내기보다는 사실은 조국 장관이 앞장서서 민주당과의 조율 문제, 우호적 구애 뭐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좀 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비례연합당에 같이 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반대적으로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전략적으로 보면은 지역구 단위에서의 중도표라는 게 뭐 2%든 3%든 있습니다. 근데 이 수도권의 중도표라는 것이 당락에 좌우한단 말이에요. 그런 입장에서 조국 장관에 대해서 불편해하는 중도가 오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략적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속으로는 뭐 조국 장관이 우리 편이라고 생각하더라도 겉으로는 전략적으로 좀 더 우리는 좀 그 부담스러워라는 그런 뉘앙스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정치 한편으로 보면 현실이에요. 네. 저는 한 가지만 제안을 드리면 조국 전 장관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각을 좀 많이 세웠으면 좋겠어요. 대결 구도를 뭐 좋은 한동훈 대 조국 이렇게 돼버려야 돼. 그러니까 한마디 하면 이쪽에서 한마디 하고 이러면 언론이 계속 보도를 하지 않겠어요? 네.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 자꾸 이재명 대표를 끌어들여가지고 붙잡고 계속 공격을 하잖아요. 이재명하고 각을 세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네. 조국 대 한동훈이 대화해야 된다니까? 그러면 선명하게 맞습니다. 돼요. 그러면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상당히 곤혹스러울 거예요. 조국 장관이 계속 그걸 가지고 끌어내리고 막 시비를 걸면. 근데 조국 장관이 좀 너무 그런 거 하기엔 점잖은 편 아니 근데 아닙니까? 요즘 보면 그렇지 않을 그렇지 것 같은데 않아요? 많이 바뀌었어요. 지금 그 네. 교수하시던 분이 네. 이 아사리파까지 나왔는데 전평코가 어디서 뭐 죽게 하면 살기로 해야 되는 거고요. 맞아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저는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한동훈과 싸우지 마라. 그 말씀드리거든요. 이재명 대표의 경쟁자는 윤석열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가야죠, 윤석열이에요. 구도가. 그러면 이제 조국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동훈 위원장과 마음 놓고 이제 싸울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좀 위치를 가질 필요가 있죠. 네. 자,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이제 핵심적으로 궁금한 거. 민주당에서 지금 현역 의원 하위 20% 통보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그렇게까지 막 큰 걱정 안 하는 게 하위 20%에 누가 속해 있는지는 본인들만 알아요. 지금 그 공관위원장하고 임혁백.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박용진 의원이라든가 뭐 윤영찬 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나 하위 20%뭐 하위 10%막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잖아요. 근데 사실은 생각보다 이 31명이 거기에 포함됐다고 하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나 하위 몇 프로에 포함됐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분들이 막 들고 나가가지고 이낙연 전 대표나 뭐 합친다거나 다른 당으로 간다거나 이게 생각보다 크지는 않을 것 같긴 합니다만은 제가 이런 게 우리 변수 아닐까요?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정확하게 모르시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네,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이 페널티가 30% 페널티를 주잖아요. 30% 페널티를 준다는 것은 제가 득표율의 40%를 받았는데 30% 빼서 10%가 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4.3 12%를 뺀다는 그렇죠. 12%죠. 28%만 예를 들자면 노영희 변호사하고 저하고 경선을 했습니다. 노영희 변호사가 28%, 제가 40%. 그러면은 4.3 12에서 해서 둘이 동률이 되는 동률이 겁니다. 되는 거죠. 그래 10% 미만 정도의 이 수준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 뭐냐면은 현재 지역구에서 자기가 압도적으로 신인과 해서 이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하위 20%에 들어가도 말 안 하는 거예요. 난 조용히 나는 하위에 들어갔다는 이야기 하지 않고 경선에도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윤영찬 의원 같은 경우 지역구에 이수진 의원이 와서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네. 비슷비슷하게 나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김영주 전 의원 같은 경우도 거기에 전 구청장인 최현일 씨라고 있습니다. 하고 여론조사하면 아마 제 짐작컨대 최현희 씨가 더 높다는 것 같아요. 아니 뭐 그거 뭐 제가 단정할 수는 없지만은 어쨌든 간에 만만치 않게 나올 겁니다. 박용진 의원도 정봉주 의원하고 만만치 않을 겁니다. 이런 분들은 공개적으로 반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개인에게 통보가 됐기 때문에 몰라요, 사실은. 그렇죠. 남들은 모르죠. 남들은 몰라요. 언론에도 안 나와요. 사실 이게 제일 큰 문제예요. 평가한 걸 왜 공개 안 하냐 말이야. 평가한 걸 공개하지. 원래 교수 해야 돼. 평가제도 공개하고 언론도 공개하고 모든 것을 다 공개하는데 공개 안 하는 절차가 저는 문제라고 보는데 네. 이것조차도 못 받는다고 하는 것은 개인의 정치적 진퇴양난의 문제, 위기의 문제 이걸 가지고 업시켜 가지고 당을 비판하는 도구로 만들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어쨌든 탈당하는 의원들 이낙연 대표 밑으로 들어갈까요? 지금 조선일보 보니까 이낙연 대표 와라 지금 그러고 있던데. 안 갈 것 같은데요? 안 가요? 왜요? 아니, 간 사람도 있긴 하겠지. 근데 많이 뭐 예를 들면 공천에 탈락한 사람들이 전부 다 갈 거라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리고 경선을 하게 되면 못 가게 돼 있어요, 법적으로. 경선에 참여하게 되면. 그러니까 경선하기 전에 나가야 돼요. 근데 오늘 보세요. 아까 뭐 박지영 우리 평론가 얘기하신 것처럼 여러 사람들이 얘기하면서 뭐라 그래요? 당에 남겠다 그래요. 나가겠다는 사람 없잖아요, 지금. 아직은. 윤영찬이든 홍영표든 뭐 보니까 이분들도 보면 김영주 의원은 빼고는 나머지 분들 입장에서는 당에서 계속 도전하겠다, 당을 지키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네. 그 말은 결국 나가지 않겠다는 얘기로 저는 들리거든요. 경선 참여하기 전에 나가야 돼, 나가려면. 근데 경선을 참여하는 순간 못 나가게 되는 거니까 본인 입장에서 경선을 참여하겠다는 생각이 더 강하다고 보여지고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의총에서 여러 가지 이제 자기들 의견을 낼 것 같아요. 거기서 어떻게 조율되냐 문제인 것 같은데 뭐 의총에서 특별히 바뀔 가능은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기본적으로 공천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천 룰을 바꾼다는 것도 불가능한 것이고 지금 상황에서 뭐 하위에 들어간 사람들을 다시 구제하고 이럴 상황도 아니라고 봐요.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이런 얘기를 내는 것은 결국 경선까지는 참여해서 끝까지 해보겠다는 의도라고 보여지고 이낙연 지금 전 대표가 하는 정당에 들어가서 성공 가능성이 있을까?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은 나가서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상황에서 많은 사람이 나가서 뭔가를 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근데 계속해서 하위 20%든 자꾸 비명계들에게 공천 학살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현역 의원들이, 특히 유명한 현역 의원들이. 그거는 맞는 말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경선에서 이길 자신이 없으니까 자기 명문 사실 축적을 그게 하고 있는 아닌데. 거예요. 명문 축적을 하고 있는 거고 네. 예를 들자면 저는 뭐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에 탈당하지 않을 거라고 봐요. 안 한다 그랬잖아요. 본인이. 본인은 지난번 여론조사에서 보면은 정봉주 전 의원하고 상당한 격차가 났어요. 본인이 이겼어요. 제법 이겼어요. 그래서 페널티를 적용해봐도 할만하다 그런 생각을 할 거고 또 한편으로 보면은 본인이 이번에 뭐 경선에서 떨어지더라도 나이도 젊고 또 뭐 서울시장 길로 가는 길로도 열려 있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탈당하지 네.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좀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뭐 자꾸 현역 의원 평가에 대해서 뭐 비명과 친명이 갈렸다고 주장하는데 그건 안 맞는 게 실제 현역 의원 중에 친명 의원이 몇 명 남아있지도 않습니다. 친명이 누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보니까 보세요. 김남국 의원 다 떨어져 나갔죠. 무소속 갔죠. 임종성 의원 그렇죠. 뭐 누구는 그렇죠. 남아있는 사람이 없어요. 민영배 의원은 탈당했다가 들어와가지고 사실 뭐 되지도 않죠. 없어요. 한두 명이 그리고 정성호 의원 한 명 남았네. 이 하위 20%에 들어온 분들 제가 예측컨대요. 네. 친명으로서 그건 들어간 비명하는 사람들 거의 없을 거예요. 친문으로서 친문 의원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이게 네. 왜냐하면요 네. 다면 평가 비중이 높아요. 의정 활동 평가라든가 이런 수치화되는 것도 있지만 의원들끼리 하는 다면 평가 그러니까. 비중이 높기 때문에 네. 이 친문 의원들 숫자가 많잖아요. 친문 586들이 숫자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 이분들은 이렇게 하위에 잘 안 들어와요. 그러면은
실제로 오랫동안 이런 평가를 해보면요. 의원들과의 교류 관계가 잘 없는 사람들, 의정 활동하면서 예를 들면 이제 우리 최진봉 의원이 특정 법안을 내는데 좀 부담이 되는 법안, 센 법안이야. 근데 노영희 의원하고 박진영 의원한테 서명 좀 해주세요. 이러면 이제 최진봉 의원이 평소에 인간관계가 좀 서명해줘요. 논리적이게 하면은. 사회생활 이게 또 나오네요. 근데 이제 그런 거 잘 안 해주구나 이러면은 의원들 관계가 별로 안 좋거든. 그런 사람들이 많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이 평가한 내용을 봤더니 하위 20% 평가 기준 같은 걸 봤더니 의원들끼리 이제 의정 활동한 거라든가 지역구 활동한 거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제 평가 그 방식이 있어요. 근데 그거 다 의원들이 한 거고 그다음에 권리 당원들이 한 거고 이제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거라서 당원 평가가 네.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제가 늘 문제 제기했잖아요. 당원 평가 많이 그게 하자고. 그래서 이재명 뭐 대표가 사당화 이런 말이 안 맞는 게 끼어들 틈이 없었다는 거고 그래, 이게 이제 작년 11월에 다 해결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 국회의원끼리 다면 평가, 보좌관들에 의한 네, 평가, 네. 당직자들에 의한 평가, 그다음에 뭐 의정 활동 그 숫자로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입법 발의, 뭐 의회 참석률 이런 건데 네. 이거를 아이디를 줍니다. 아이디를 줘서 인터넷에 들어가서 딱딱딱 쳐서 넣게 들어 있어요. 이걸 어떻게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게다가 이 평가는 작년 11월에 다 끝난 평가라니까요. 맞아요. 이번하고 전혀 무관한 거라니까요. 근데 왜 자꾸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호도를 하는 거죠? 그러면 아니, 왜냐면 이재명 대표를 자꾸 이제 뭔가 상처를 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 얼굴로 치러지는 선거에서 국민의힘이나 보수 언론 입장에서는 네. 이재명 대표를 자꾸 상처를 내야 결국 자기들한테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지금 보면 뭐 국민의힘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거의 뭐 윤석열 대통령 둘이서 다 거의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전혀 보도가 안 하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만 마치 사당화한 것처럼. 근데 이재명 대표가 끼어들 여지가 없다니까요. 지금 두 분이 말씀하셨지만 기본적으로 알겠습니다. 이미 20%뭐 30% 10% 들어간 분들은 네. 이미 작년에 끝난 걸 가지고 이제 발표를 하고 발표를 개인적으로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거 가지고서 이재명 대표가 뭐 연관된 것처럼 얘기하는 것 자체가 큰 넌센스죠. 알겠습니다. 자, 적다고 더 잘라야 돼. 지금 국민들이 그 교체 지수가 얼마나 높아요. 이번 국회 한 게 뭐 있습니까? 네. 더 잘라야 된다고 봐요, 저는. 자, 요거 국민의힘은 그런데 상대적으로 뭐 공천이 뭐 좀 스무스하게 진행된다 이런 평가도 있지만 또 어제부터 계속 나온 중앙일보라던가 이런 또 보수 언론의 얘기에서도 나오는 게 감동도 없고 그냥 현역 의원 많이 안 자르고 그런 게 다 그냥 현실적으로 쇄신이나 혁신의 의지가 없기 때문에 조용한 것 뿐이다. 이런 또 취지로 공천에 대해서 앞으로 큰 파장이 일어날 것처럼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시청자 여러분들이 공천에서 막 이렇게 감동을 준다 이런 거에 현혹되시면 안 돼요. 아, 민주주의 절차라는 것은 정당성, 될 만한 사람이 되는 거지 이벤트하고 쇼하는 그 때문에 대한민국 정치가 이 모양 이 꼬라지가 된 거예요. 민주당 180석 얻고도 검찰 독재 정권 제압하지 못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발 이벤트를 지금 정치를 핵심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 시각, 그 싸구려 언론의 그 초점에서 빨리 벗어나야 된다. 그 사람의 경력을 보고 될 만한 사람이 되는 것이 좋은 공천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게 민주적 절차이기 때문에 민주적 절차 원래 시끄러운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그런 이야기 했어요. 민주주의는 원래 시끄러운 겁니다. 다만 이게 행정 절차이기 때문에 공천을 광화문 광장에 앉아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네.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점수도 봐야 되고 개인 정보도 다 했는데 그걸 어떻게 다 공개합니까? 이걸 또 밀실이라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행정, 인사행정이라는 것은 사실은 비밀주의도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존재한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이런 가운데 한동훈 비대위원장 당 공천이 확정되어 있는 수도 격전지를 돌면서 또 본인의 개인기로 인기몰이를 한다. 그걸 가지고서 또 이 국민의힘이 선거에서 이길 수 있도록 분위기를 몰아간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제 광진구, 오늘은 구로, 또 23일에 인천 계양을 간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거 잘하고 있습니까? 뭘 잘해요? 비호감이야.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 아니, 저는 비호감이라는 얘기예요. 저 개인적으로 네. 개인적 의견인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그런 행보에 대해서 저는 물론 이제 현재 그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분들이라면 국민의힘 후보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뭐 인기가 높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바람몰이 하는 건데 저는 그게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왜냐하면 지금 공천도 마찬가지예요. 박지영 지금 평론가도 얘기했지만 기본적으로 공천이라고 하는 게 잘 되고 있다고 보이잖아요. 그거 뭐 잡음 없는 것처럼 돌려막기예요 지금. 계속 돌려막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돌려막기는 언젠가는 끝나요. 카드 돌려막기도 보세요. 처음엔 잘 돼. 어느 정도까지. 근데 나중에 막판에 가면 어떻게 돼? 이제 폭발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TK나 PK나 이런 불만 있는 사람들 다 수도권으로 보내고 다른 자리 하나씩 다 주잖아요. 그러면 돌려막기 하고 있어. 못 나가게 하고 어떻게든지 가두리에 막아놓고 못 나가게 막아놓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어느 순간 가면 어떻게 돼?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황이 돼요. 누군가는 떨어져 나가야 돼. 그러면 그 떨어져 나갈 때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리고 지금 어쩔 수 없이 뭐 검찰 캐비넷 때문이든 아니면 네. 뭐 다른 자질을 준다는 이유 때문이든 공천을 탈락시키겠다는 협박이든 모르겠지만 그래 딴 자리 간 사람들 그 사람들 떨어져 봐.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국민의힘의 공천은 폭력의 효율성이다. 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폭력의 효율성이요? 깔끔합니다. 독재는 뭐 경선할 필요도 없어요. 너 여기 가. 안 어떻게 그러면 아웃.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폭력의 효율성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현역 의원들이 우리 예상보다 이렇게 많이 살아나는 것은 네. 쌍특검에 대한 우려. 그렇지. 아. 가둬놓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저는 그리고 지금 보세요. 10% 컷오프 하겠다고 그랬잖아. 네. 지금 현역 의원들, 지역 의원들 한 명도 컷오프 나간 사람이 없어요. 국민의힘에서. 언제 할 거예요? 하긴 할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할 것 같기도 해요. 왜 안 하는 거예요? 아니, 그 왜 얘기했잖아요, 말을 하다가 지금. 말아요. 특검. 특검 때문이다. 특검법도 그렇고, 네. 불만을 최소화하려고 하는 의지라고 보여지는데, TK 지역까지 이제 뽑아내면 갈 자리가 없어요, 나중에는. 그러면 이제 거기서 불만이 터져 나올 거예요. 지금은 가만히 있지만.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현재 폭탄을 계속 키우고 있는 거다. 이게 뭐 언젠간 터져야 되는 건데, 그걸 최대한 늦게 터지게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 이렇게 보여져요. 그렇군요. 이현주 의원이 이런 말 했네요. 한동훈 위원장 왜 남의 당 공천에 왈가왈부합니까? 민주당은 공천 때문에 시끄러운 반면에 국힘은 조용한 편이니까 한 위원장이 잘해서 그런 줄 압니까? 민주당의 계파 갈등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국힘은 잘해서 없는 줄 압니까? 그게 아니라 국힘에선 이미 비주류가 전멸했지요. 이준석, 김기현 당대표 찍어내기, 안철수, 나경원 등 당대표 후보 찍어내기, 나도 당했지만 홍준표 징계하기, 유승민 왕따시키기로 이미 비주류적 목소리 낼 만한 정치인은 모두 씨가 마르지 않았나요? 그나마 남은 자들도 어차피 계란으로 바위치기니 공천 신청 자체를 하지 않거나 자포자기한 겁니다. 물론 국힘은 DNA 자체가 완전과 복종, 침묵의 정당이기도 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계속 하고, 맞나요? 동의하십니까?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주의는 네. 비주류와 당내 갈등이 존재하는 게 민주주의입니다. 네. 독재는 깔끔합니다. 싸그리 뭐 폭력적으로 해결하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뭐, 한마디. 저요? 네. 그러니까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국민의힘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는요. 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막아놓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언젠가 폭발할 거고 그 폭발의 시점이 점점점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